네, 안녕하세요. 소개 감사드립니다. 저는 컴퓨터공학부의 이영기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온라인으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AI 기반 확장현실 응용 및 시스템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드리려고 합니다. 기술적인 내용도 뭐 약간 있는데요.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려고 준비를 했으니까요. 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확장현실이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그 현실을 그야말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종류의 사용자까지 재미있는 예제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리얼리티 기술, 그리고 가상의 공간에다 현실 정보를 합치는 오그멘티드 버추얼리티, 그리고 완전히 가상 공간만을 표현하는 버추얼 리얼리티 기술들, 이런 기술들이 이제 다양한 넓은 스펙트럼으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런 확장현실 응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응용들이 결국에 뭘 하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은 현실 공간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현실 공간을 이해를 해야 가상의 정보와 굉장히 잘 합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실 공간을 먼저 이해해야 되고, 네, 그리고 가상의 정보들을 생성을 해내야 됩니다. 여기서 뭐 가상의 가구를 생성한다든지 아니면 유용한 그래프를 생성한다든지 이런 가상의 정보들을 생성해내게 되고요. 이런 가상의 정보와 현실의 공간, 현실의 정보를 심리스하게 어떤 사람이 이질감이 느끼지 않도록 합쳐서 보여주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런 애플리케이션과 또 상호작용을 위해서 새로운 유저 인터랙션 기술들, 뭐 손을 트래킹해서 뭐 가구를 옮길 수 있게 해준다든지, 눈이 보고 있는 곳에다 그래프를 띄워준다든지 하는 그 새로운 유저 인터랙션 기술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일들을 살펴보면 최근에 이런 그 작업들을 현실 공간 분석, 가상 정보 생성, 두 개의 정보를 합치는 거, 인터랙션을 만들어내는 거, 이런 것들이 다 AI 기술, 즉 뉴럴 네트워크 기술들로 많이 작업을 수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그 복잡한 알고리즘들이 보통은 그 가상현실이나 뭐 오그멘티드 리얼리티, 그 AR 그 기기들이라는 것이 우리가 보통 이제 눈에 쓰고 눈 앞에 쓰는 그런 기기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굉장히 자원이 제약이 있는 그런 기기들에서 돌아가야 된다는 점. 그래서 이런 애플리케이션이 가능하게 하려면 AI 시스템적으로 굉장히 챌린징한 그 부분들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또 더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AI 시스템을 아무리 잘 만든다고 할지라도 그 AI 시스템의 출력들, 결과물들은 부정확한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해서 사용자가 여전히 AI 시스템의 언서튼티에도 불구하고 심리스한 사용자 경험을 받을 수 있을지 이런 챌린지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오늘 발표에서는 한 가지 되게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 사람을 복잡한 도심 공간에서 찾는 그런 서비스를 만드는 그 케이스를 중심으로 이 두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람을 찾는 서비스, 뭐 많이들 생각해 보셨을 거고 영화 같은 데서도 많이 나왔는데요. 뭐 다양한 응용 시나리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경찰이 이제 고글을 쓰고 복잡한 도심 공간에서 범죄자를 찾는 응용이라든지, 아니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복잡한 곳에 소풍을 갔을 때 이제 아이들을 계속해서 수를 세야 되는데 그런 그 일을 조금 수고를 덜어주는 그런 응용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응용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아, 뭐 그냥 사람이 눈으로 잘 찾으면 되지, 잘 세면 되지, 뭐 이런 서비스까지 굳이 필요할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 질문에 좀 답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왼쪽에 요 분을 이 그림, 이 사진에서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네, 뭐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벌써 찾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좀 아직도 찾는데 분들도 있을 텐데, 네,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복잡한 도심 공간에서는 그 찾아야 될 얼굴들이 굉장히 많고 또 그 사람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하는데 상당히 인지적인 로드가 커지게 되고 사람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사진 한 장을 주고 그 옆에 이제 찾는 사람을 주고 이 두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냐 아니냐를 비교하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한 1초 안에 찾아내요. 아, 맞다, 아니다를. 근데 이렇게 복잡한 도심 공간에서 저희가 이제 사람을 얼마나 빨리, 얼마나 정확히 찾는지에 대한 유저 스터디를 좀 해봤는데요. 한 25명의 파티시펀트들한테 뭐 15장의 이제 아까와 같은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고 얼마나 잘 찾는지를 간단하게 실험을 해봤습니다. 근데 잘 모르는 사람일수록 그리고 더 그 찾고자 하는 씬의 복잡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당연히 찾는데 이제 시간이 굉장히 오래 소모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15초 이상 이 소모되죠. 복잡한 경우에는. 그리고 심지어 찾는 결과도 꼭 항상 그렇게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 정확도가 뭐 80% 미만, 뭐 75% 정도인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참여자들이 사실 또 되게 젊은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보통은 결과는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사람이 찾는데 이게 왜 오래 걸리냐면 그게 되게 재밌는데 찾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더 빨리 찾습니다. 근데 찾고자 하는 사람이 없으면 사람은 그 씬에 찾는 사람이 없다는 걸 확신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걸 스캔을 굉장히 여러 번 하고 이게 확신이 될 때까지 그 사진을 여러 번 보기 때문에 이런 결과물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구실에서 연구하고 있는 그 주제 중에 하나가 그 퍼스널 아이덴티피케이션 그 AR 서비스를 만들어서 그 사람이 이렇게 다른 사람을 빨리 찾아야 되는 그런 태스크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기술 그리고 HCI 기술들, 시스템 기술들을 연구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얼리는 이렇게 이제 찾는 사람을 딱 뭐 그린 박스로 표시해가지고 알려주면은 굉장히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려면 당연히 이제 굉장히 빠르고 굉장히 정확한 그 퍼슨 아이덴티피케이션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어야 되고요. AI 기술을 통해서. 그리고 뭐 AI 기술이라는 게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항상 그 페이스를 잘 100% 찾아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잘 디자인해가지고 또 굉장히 효과적인 사용자 경험을 제공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관점에서 한 2가지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을 해보고 있고요. 첫 번째 방향은 시스템을 빌드하는 방향, 그리고 2번째 방향은 휴먼 AI 인터랙션 방향으로 연구를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 방향을 조금 더 이제 남은 발표에서 소개드리려고 하고요. 첫 번째 연구는 조금 연구가 진행이 돼서 저희가 모비컴이라는 학회 올해 초에 두 번째 연구는 이제 막 이제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 단계에 있어서 좀 말씀드리기가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었는데 그래도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구부터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보통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 페이스 레코니션, 뭐 페이스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는 게 AI에서 이미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근데 뭐 어떤 챌린지들이 도대체 있는 거냐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맞습니다. 그 많은 그 페이스 아이덴티피케이션 혹은 페이스 레코니션 기술들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해왔고 아주 높은 정확도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시스템을 만들려다 보니까 여전히 굉장히 다양한 챌린지가 존재한다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저희가 그 중에 지금 몇 가지 정도를 풀어보았는데요. 첫 번째 챌린지는 이 복잡한 도심 공간에서는 얼굴이 굉장히 작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뭐 화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얼굴이면은 인식하기가 쉬운데 멀리 굉장히 작은 얼굴이라면 인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챌린지가 있었고요. 또 다른 챌린지는 이 사람의 얼굴을 복잡한 도심 공간에서 인식하기 위해서는 이 뉴럴 네트워크라는 알고리즘을 굉장히 여러 번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페이스를 디텍션하기 위해서 한 번에 뉴럴 네트워크를 돌리게 되고 그 다음에 각 페이스별로 이 사람이 찾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또 레코니션 뉴럴 네트워크를 굉장히 여러 번 수행을 하게 되고요. 이런 기기를 보통 굉장히 소형의 XR 기기에서 수행을 하려다 보면 빠르게 이런 일들을 하는 게 어렵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뭐 기술을 복잡하게 설명드리려는 의도는 아니고요. 이런 챌린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2가지 정도 기술을 만들어 봤는데요. 한 가지는 그 페이스를 클래리파이 하는 그런 뉴럴 네트워크를 한번 설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요즘 이미지 초해상화라고 해서 그 로우 레졸루션 이미지를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로 바꾸기 위한 연구들이 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기존의 기술들은 사람이 보기에 그럴듯한 방향으로 이 이미지의 레졸루션을 높이는 반면에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를 보존하는 방향으로 그 이미지의 레졸루션을 높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아이덴티티를 보존하는 방식으로 레졸루션을 높여주는 그런 ICN이라는 기술을 만들었고요. 두 번째는 그 아까 그 뉴럴 네트워크 태스크를 굉장히 많이 수행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런 태스크를 아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그런 기술들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페이스가 없는 영역은 이제 처리해서 배제를 한다든지, 그리고 페이스 레코그니션도 뭐 굉장히 크고 앞을 보고 있는 페이스는 굉장히 가벼운 네트워크로도 처리할 수 있고, 옆을 본다든지 멀리 있는 네트워크, 멀리 있는 페이스들은 굉장히 복잡한 알고리즘을 적용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페이스의 어떤 난이도에 따라서 그 다른 알고리즘을 적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인식해야 될 그 영역들을 굉장히 잘게 쪼개가지고 모바일과 클라우드 기기에서 병렬 처리를 한다든지 하는 기술 등을 통해서 이 처리의 레이턴시를 굉장히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요약해서 결과를 보여드리면 그 레이턴시는 뭐 보통 기존의 기술을 활용하면 뭐 한 장의 이미지를 처리하는데 한 9초 정도의 시간이 걸렸었는 10초 정도의 시간이 걸렸었는데 저희는 대략 한 1초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수준으로 줄였고요. 그리고 애큐러시도 뭐 기존에는 50%를 좀 넘는 수준이었는데 저희는 탑3를 고려하면 한 80% 정도의 애큐러시를 보이는 수준으로 올리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의문이 드실 거예요. 그 페이스 레코니션이라는 게 아주 잘 되는 그 AI 태스크 중에 하나인 줄 알았는데 막상 이렇게 시스템을 빌드하고 그 다음에 이 시스템에서 저희가 또 이게 2020년 논문이다 보니까 굉장히 그 챌린지들을 많이 해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면은 이게 이제 최종 아웃풋인데요. 저희 시스템이 한 장의 프레임을 처리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페이스의 박스들이 페이스에 잘 안 쳐지는 것도 보실 수 있고, 그리고 되게 깜빡깜빡하는 것도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이런 인터페이스를 보시면 보통 이제 페이스에 찾은 거에다 바운딩 박스를 다 쳐주고 거기에 이제 어떤 페이스가 얼마나 찾고자 하는 페이스에 근접한지를 숫자로 표시해 주는데,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건지를 그 알기가 굉장히 사람 빨리 찾을 수 있을까라는 그 의문이 듭니다. 이게 시스템 기술이 발전하기를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을까? 물론 이제 계속 발전을 하고 뭐 좋아지겠죠. 그렇지만 AI 그 알고리즘의 근본적인 한계도 있고 지금 현재 시스템의 그 현실적 프랙티컬한 챌린지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상황을 시스템 기술을 계속 뭐 기다린다거나 계속해서 발전시킨다거나 하지 말고 이런 수준의 애큐러시, 이런 수준의 딜레이를 가지고 유저 인터페이스를 잘 디자인함으로써 그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해 볼 수는 없을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저희가 이제 요 두 번째 피스의 연구로 이어졌고요. 뭐 굉장히 좀 프리머추얼한 결과이긴 하지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인터페이스를 만들려다 보니까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될지가 사실 굉장히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다행인 거는 최근에 그 이런 부정확한 AI 알고리즘들을 가지고 어떻게 유용한 솔루션을 만들지에 대한 그 디자인 가이드라인들이 뭐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 분야에서 굉장히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들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가이드라인들 중에서 일부를 빌려다가 이런 가이드라인을 물론 이제 AR이나 뭐 XR에 특화된 가이드라인은 아니지만 그런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본다면 앞서서 언급드린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 중에서 Affordance, Error Tolerance, Cognitive Guidance라는 이 세 가지 가이드라인을 한번 적용하는 것을 시도를 해보았고요. 그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Affordance라는 거는 인터페이스가 뭐 하는지를 사람이 바로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건데요. 이 기존의 그 베이스라인을 보면 이 박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그냥 기존에는 그 모든 페이스에다 네모를 바운딩 박스를 치고요. 그 페이스가 얼마나 이제 타겟이랑 가까운지를 숫자로 표현해 줬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런 방식이 아니라 어차피 타겟 퍼슨만을 찾는 거니까 타겟 퍼슨만을 찾는데 좀 포커스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해 주자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뭐 굉장히 뭐 인투이티브하고 쉬운 방법인데요.
그 여러 개의 바운딩 박스를 다 보여주지 말고 탑 1 매칭 리절트만, 타겟 펄슨일 수도 있는 탑 1 리절트만 보여주는 방식으로 인터페이스를 한번 바꿔봤습니다. 그리고 이 스코어도 지금 굉장히 이제 기술적인 그 의미를 지닌 그런 점수였는데요. 이제는 매치 스코어라고 해서 사람이 좀 이해하기 쉽게 0점에서 100점 사이의 숫자로 그렇게 노멀라이즈된 값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바꿔봤더니 뭐 조금 나아지긴 했고 뭐 조금 그 디스터번스가 좀 덜해지고 하는 측면은 있는데 여전히 굉장히 그 결과가 좀 점핑하는 부분도 있고 반짝반짝하는 부분들이 존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러들의 이제 그 AI 알고리즘들의 에러 혹은 인애큐러시를 해결하는 그런 그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또 적용을 해가지고 한번 그 인터페이스를 개선해 보려는 시도를 했는데요. 보통 이제 AI 알고리즘이 그 좀 딜레이된 그리고 부정확한 결과들을 주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그래서 저긴 또 뭐 간단한 방법을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그 이렇게 계속해서 이 사람으로 표시가 되다가 여기서 갑자기 다른 사람으로 표시가 되면은 이런 그 얼굴들은 배제를 했고요. 그리고 바운딩 박스가 여기 보면 사람의 정확히 이게 쳐주지를 못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결과에 딜레이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1초 전 씬에 대해서 계산된 결과를 가지고 이 박스를 쳐주기 때문에 이 박스가 얼굴에 정확히 표시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딜레이를 또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 이런 펄스 박스라는 그 컨셉을 좀 도입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인터페이스를 한번 바꿔봤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거는 이제 코그니티브 가이던스를 주는 건데요. 이거는 뭐 앞에 에러 톨러런스랑도 어떻게 보면 연결된 개념이기도 한데 그 AI 시스템이 앰비규어스한 리절트를 주는 상황에서도 어떻게 사용자가 그 태스크에 포커스하도록 할 수 있을까? 혹은 그러면서도 이게 앰비규어스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어떻게 하면은 인폼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점은 일부 질문은 이미 이 앞에 그 점핑하는 이 박스를 제거함으로써 해결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방법의 문제점은 뭐냐면 이게 AI 알고리즘이 지금 계산을 해가지고 결과를 준 건지 아니면 이게 점프가 일어나서 AI 알고리즘은 잘못된 결과를 줬는데 어떻게 우리가 추정을 해가지고 이 가지기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방법에서는 이렇게 AI 결과가 잘못돼서 우리가 게스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면 이 펄스 박스의 색깔을 녹색이 아닌 그 노란색으로 바꿔주는 그런 또 아주 간단한 아이디어를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맨 왼쪽이 베이스라인이었고요. 그 두 번째가 이제 어폴던스만 적용한 아이디어만 적용한 거고 세 번째가 어폴던스 에러 톨러런스 코그니티브 가이던스 프린시플을 적용한 그런 이제 인터페이스가 이렇게 디자인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디자인된 서로 다른 그 종류의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저희가 또 뭐 간단한 유저 스터디를 해봤는데요. 이제 15명의 파티시펀트에 대해서 했고 뭐 나이는 다 20대였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XR을 그 기기를 쓰고 한 건 아니고 비디오를 보면서 한 거기 때문에 또 좀 실제랑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이런 좀 단점이 한계점이 있긴 하지만 결과를 보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태스크 퍼포먼스가 실제로 그 A, B, C번 그러니까 모든 아이디어를 다 적용했을 때 그냥 기본적인 베이스라인 이그라이 시스템에 비해서 훨씬 그 높아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테스트 컴플리션 타임도 사람을 찾는 시간도 상당히 뭐 1초 뭐지만 아주 많지는 않지만 줄어드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적은 시간에 더 높은 정확도로 사람을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걸 아실 수가 있고요. 실제로 유저 퍼셉션 관점에서도 사람이 더 정확한 결과를 제공받았다. 그리고 더 빨리 딜레이가 서비스의 딜레이가 없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세티스팩션 관점에서 이제 디스터번스와 클래리티를 비교를 해봤는데요. 이 관점에서는 뭐 아주 큰 차이를 사실은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뭐 약간 일부 베이스라인 대비 개선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뭐 세티스팩션 관점에서는 조금 더 스터디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히 지금 저희가 퍼슨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는 그 예제 응용에 대해서 이제 시스템적인 기술 그리고 그 HAI의 기술 이렇게 두 가지를 보여드렸는데요. 그 저희가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유저 인터페이스 디자인한 걸 보시면 UI 디자인만 조금 잘 바꿔주는 것만으로도 그 언더라잉 시스템 혹은 언더라잉 알고리즘의 퍼포먼스를 개선하지 않고도 사람이 그 목적하는 그 태스크를 훨씬 더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태스크 컴플리션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유저 퍼셉션 혹은 세티스팩션에서 관점에서도 상당한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뭐 여기서는 뭐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뭐 3가지 정도의 UI 프린시플만 적용을 해본 거고 그것도 아주 단순한 형태로 적용을 해봤기 때문에 UI 디자인 프린시플을 훨씬 더 그 조사를 하고 이해를 해가지고 적용을 하게 되면 훨씬 그 성능 개선이 더 나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하고 있는 질문이 AI의 알고리즘이 완전히 틀리다 혹은 너무 느리다라고 하면 UI적인 개선만으로는 이 문제를 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theoretical한 로우 바운드가 어디인가, 어느 정도까지 잘못되고 어느 정도까지 느린 거를 UI를 통해서 개선해 줄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그 질문도 저희가 좀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뭐 그 AI 알고리즘을 활용하는 그 디자인 프린시플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XR과 같이 유저 그 리퀘어먼트가 굉장히 타이트하고 시스템 리퀘어먼트도 굉장히 타이트한 그런 응용에 대해서는 아직 가이드라인이 좀 그 부족한 상황이라서요. 그런 것에 대한 그 디자인 프린시플에 대한 연구들도 한번 계획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에 도착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입니다. 저는 이제 시스템 연구도 하고 뭐 HCI 연구도 일부 하고 그렇게 2가지 관점을 다 보고 있는데요. 그 이 페이스 레코그니션이 아주 잘 발전하고 있는 그 AI 태스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렇게 완성도가 높고 머추어한 그런 AI 알고리즘을 가지고 실제 시스템을 빌드할 때도 아주 여러 가지 챌린지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뭐 시스템적인 접근 그리고 알고리즘ik한 접근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뭐 언제까지 우리가 이게 발전하기를 또 기다릴 수는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도 당연히 유용한 UI 디자인을 통해 가지고 의미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시도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점을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AI 알고리즘의 한계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뭐 당연히 애큐러시겠죠. 근데 애큐러시라는 것은 그 아무리 알고리즘 발전한다고 해도 그 AI는 지금 통계적인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100%의 애큐러시를 제공해 주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인헤런트한 프로블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술의 물론 그 현재 기술의 그 이머추얼한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애큐러시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 그리고 시스템적으로도 AI 알고리즘의 컴플렉시티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얘를 사용자가 원하는 정도로 빠르게 돌려주는 게 사실은 뭐 쉬운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뭐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당연히 현존하는 문제이고 그리고 요즘에는 알고리즘믹한 컴플렉시티가 어떻게 보면 디바이스의 발전 속도를 넘어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일면 시간이 기다리면 해결되기도 하지만 일면 또 펀더멘탈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큐러시나 레이턴시의 문제가 항상 존재하고 근데 당연히 뭐 이런 문제가 시스템 하는 사람들 혹은 알고리즘 하는 분들이 그 풀어주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고요. 현재의 그 기술들을 가지고 그 굉장히 좋은 그 HCI 리서치를 해가지고 유의미한 우리가 응용을 만들려는 시도들을 계속 해야 되고 그 HCI 더하기 AI 이 연구를 하시는 분들의 역할이 거기서 굉장히 크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 톡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 사실 이제 좀 약간 비슷한 거를 하는데 이제 어떤 공간에 사람이 몇 명 있나 이런 거를 센서하고 이제 머신러닝으로 측정하는 게 있는데 선생님 하신 것처럼 이렇게 튕기는 거예요. 네. 잘 측정하다가. 근데 그렇게 한 번 튕길 때마다 이제 신뢰도가 팍팍 떨어지고 있는데 선생님이 이제 보여주신 이 그 가이드라인, 그 어포던스 에러 톨러런스 커그니티브 가이드라인 이게 굉장히 저한테는 중요한 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질문이 올라왔는데 한번. 네, 질문을 보겠습니다. 네,
김수민님, 유저 스터디는 네, 뭐 어떤 유저 스터디든 마찬가지이겠지만 그 사용자의 특성에 따라서 태스크 퍼포먼스가 베리에이션이 상당히 있었고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통계적인 유의미함은 그 그룹별로 존재하긴 했지만 그 사람별로 당연히 이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다른 사람들, 다른 그 사용자 그룹 혹은 특정 사용자를 위해서 디자인을 다르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퍼스널라이즈를 해주거나 뭐 그룹에 최소한 특화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뭐 그런 질문이신데 뭐 아직까지는 저희가 뭐 거기까지 가지는 못했고요. 근데 당연히 이제 이런 게 굉장히 좋은 주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퍼스널라이제이션의 노력도 좋은 연구 주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중훈 님께서 기술적인 질문인데요. 정보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이미지 내에서 해상도를 높이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이제 아주 정보량이 없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안 될 거고요. 그래서 아마 적절한 정도의 그 로우 레졸루션이 적절한 정도의 정보량을 가지는 로우 레졸루션 이미지에 대해서 동작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근데 이제 해상도를 높이는 방식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겐이라는 네트워크를 사용을 했고, 겐이라는 네트워크에서는 기존에 말씀드렸다시피 유저 퍼셉션만 높이는데 초점을 맞췄었는데, 저희는 유저 퍼셉션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아이덴티티에 중요한 그런 피처들이 있습니다. 그 피처가 보존될 수 있도록 그 겐의 그 로스 펑션과 그 네트워크 구조를 개선을 해가지고 그 아이덴티티를 보존할 수 있게 했고요. 또 다른 기술 중에 하나는 보통 이 그 사람을 찾는 경우에는 타겟 이미지를 가지는 여러 장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타겟 이미지를 가지고 이 네트워크를 오버피팅, 타겟 이미지에 오버피팅 시키게 되면요. 보통은 이제 오버피팅이라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형태로 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응용에 있어서는 굉장히 특수한 케이스입니다. 그 사람의 오버피팅을 시키면 되게 재밌었던 게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는 잘 맞추는 반면에 다른 사람을 그 사람으로 헷갈리는 경우는 여전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오버피팅의 아이디어가 굉장히 잘 동작한다라는 것을 또 알 수 있는 그런 그 기술도 있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저희 모비컨 페이퍼에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주영님께서 네. 구글 글래스와 같은 하드웨어와 당연히 연계가 돼야 되겠죠. 근데 저희가 이제 지금 구현한 것은 이렇게 그냥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이제 스캔을 하면서 본다라고 생각을 하고 구현을 했고요. 근데 이거를 글래스 같은 기기로 옮기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시스템 기술 측면에서는 어렵지가 않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그런 칩셋들 그리고 글래스에 들어가는 칩셋들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시스템 기술들은 상당 부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거고요. 근데 이제 인터페이스 기술 같은 경우에는 그 스마트 글래스는 이제 프로젝션된 그런 뷰를 굉장히 네로 앵글의 뷰를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측면에서는 사실 또 다른 그 인사이트나 스터디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측이 튕기는 에 대한 전문 용어 표현이 있는지를 여쭤봐 주셨는데 그냥 저희는 그거를 특별히 지칭하는 거는 잘 모르겠고요. 저도 그냥 inaccurate 혹은 jumping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거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리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네, 실제로 눈, 코, 입, 그러니까 얼굴이 오클루드 된 경우, 파셜한 뷰만 가지는 경우, 혹은 분장 또는 위장을 한 경우에 어떻게 페이스 레코그니션을 할지에 대한 연구들이 상당히 최근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코로나 시대에 오면서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이 윗부분만 가지고도 어떻게 사람을 인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최근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클루전 없는 경우에 비해서 그 결과가 떨어질 수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의미 있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뭐 기술이 좀 더 성숙한다면 그런 케이스들도 잘 다룰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러면은 그
Q&A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기술적이지만 동시에 또 이 인터랙션에 관해서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현규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